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문화, 우리가 한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그런 생활 양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들 있죠. 그런 문화에는 이제 의식주, 종교, 언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 지도를 보면 동일한 문화로 이렇게 구분되는 지역들이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문화권이란 개념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 각각의 문화권들에 대해서 총 크게 7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거고요. 우리 예전에 기후에 따른 인간 생활에서 그 기후대별로 거의 문화권과 비슷하게 의식주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빼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문화라는 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생활 양식이라는 거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같은 문화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겠죠. 그러면 그 같은 문화가 나타나는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그림처럼 문화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교과서에 따라서는 문화권을 문화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같은 말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문화권 또는 문화지역은 특징을 정리해보면 일단 의미는 동일한 문화적인 특성이, 그러니까 같은 문화가 라는 뜻이죠. 나타나는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지표상의 범위. 이게 지표상의 범위라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그냥 같은 문화가 나타나는 땅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문화권의 특징은요, 한 문화권 내에서는 전부 다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딱 여행을 갔을 때 보이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런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문화경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문화권 내에서는 동일한 비슷한 문화경관이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랍 쪽의 국가에 가면 간판이 전부 다 아랍어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런 문화권들은 서로 이제 여러 개의 문화권으로 나뉘는데 그 경계가 일단 1차적으로 자연환경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과거에는 자연환경, 높은 산맥 또는 큰 사막이나 하천들을 건너서 사람들이 왕래가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두 개의 문화권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전부 다 이제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점이지대라고 해서 두 개의 문화적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경계지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두 개의 문화적 특성이 다 나타나는 점이지대가 존재한다. 그런 특징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문화권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기후, 그리고 지형, 그리고 그 지역에 나무가 있냐, 어떤 나무가 있냐, 그리고 토양. 자, 요런 것들, 자연적인 요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적인 것들, 종교, 그리고 산업, 그러니까 산업이란 건 산업이 발달한 도시냐 아니면은 좀 시골 농촌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른 문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언어, 역사 등등 이런 인문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된다 정도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화권의 개념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한번 구분해서 각각의 문화권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북극 문화권을 볼 텐데요. 북극 문화권의 범위를 한번 세계지도에 표시해 볼게요.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쪽부터 해서 이렇게 시베리아, 러시아의 북극에 가까운 지역이 쭉 포함이 되고요.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여기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반도 있죠. 다시 북미 대륙으로 가서 이렇게 캐나다와 미국의 북부 지역, 이렇게가 그린란드까지 해서 여기가 바로 북극 문화권 지역입니다. 북극 문화권. 여기는 간단해요. 아주 추운 한대 기후가 나타나고요. 우리 이런 한대 기후가 나타나는 곳을 툰드라 지대라고 불렀죠. 이곳에 사는 사람들, 네네츠족, 그 다음에 이누이트, 라프족, 술록을 유목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세한 건 기후에 따른 인간 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글루, 사냥할 때 이글루 같은 거 짓고 그 술록 가죽으로 삼각형의 이동식 가옥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북극 문화권의 사람들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북극 문화권의 밑에 있는 유럽 문화권인데요. 우리 유럽 하면 떠오르는 선진국, 독일, 프랑스, 영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가 상당히 동쪽으로까지 길게 있기 때문에 우리 유럽 문화권은요, 그 일본, 한국, 중국, 몽골을 제외한 러시아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국가들 요런 데까지 포함해가지고 되게 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 몽골 요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을 일부 포함하고 이렇게 가서 지중해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이렇게 대서양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가 전부 다 유럽 문화권에 속하는 지역이고요. 서부, 북부, 중부, 동부 유럽, 러시아의 동쪽,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국가들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럽 문화권은 크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지역으로 구분을 해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북서유럽은요, 영국, 그리고 독일, 그리고 스웨덴 이런 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르만족이라는 인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코가 높고 그 다음에 머리가 금발인 그런 백인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가 크게 그 십자가 달린 종교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크리스트교가. 물론 총 3개의 유명한 게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2가지가 유명한데,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개신교. 자, 이 지역은 서한 해양성 기후로 혼합 농업이 발달했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기후에 따른 인간 생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역들은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 프랑스, 독일,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경제가 발달해서, 산업이 발달해서 경제 수준이 매우 높은 선진국에 속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특징을 지닌다. 두 번째, 남부 유럽은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가 해당하는데요. 남부 유럽은 인종이 좀 다릅니다. 라틴족이라고 해서요, 여기는 검은 머리의 사람들도 있고 키가 게르만족보다는 좀 작고, 우리 축구에서 생각하면 스페인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약간 머리가 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가톨릭교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기후가 지중해에 지금 맞닿아 있죠. 지중해성 기후라고 불리는, 여름이 좀 더 뜨거운 기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름을 뜨겁게 견딜 수 있는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들을 중심으로 한 수목농업이 발달했습니다. 기후편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 지역은 그리스, 로마 문명 등의 신전이나 유적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가 매우 따뜻하고 좋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입니다. 우리 그리스의 산토리니 신혼여행으로 아주 많이 가는데 그런 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동부 유럽은요, 이쪽 러시아를 비롯해서 쭉 카자흐스탄, 뭐 우크라이나 이런 국가들이 쭉 이제 다 여기 문화권에 속하는데요. 여기는 또 인종이 다릅니다. 여기는 슬라브족이라는, 또 게르만족과는 조금 다른 그런 백인 계열의 인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슬라브족은 이제 러시아의 주류 인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이 슬라브족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기독교의 갈래가 또 하나 새로 갈라져가지고 그리스 정교라는, 그리스에서 많이 만들어진, 그리스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동부 유럽에 퍼진 그 그리스 정교라는 교회를 많이 다닌다. 그래서 교회가 총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개신교, 교회, 일반적인 교회, 성당,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가 있구나. 여기가 어디다? 여기가 바로 유럽 문화권이다.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건조 문화권 또는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바로 여기 밑에입니다. 유럽 문화권에서 지중해 아래쪽에 가면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과 여기 아시아의 서쪽, 남쪽,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가 있죠. 이란. 자, 여기가 바로 세 번째 지역입니다. 경계선은 여기 중국과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중국에서 내려와서 여기에 인도와 파키스탄을 이렇게 경계로 해가지고 지나서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하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위쪽 북부지대, 리비아, 이집트, 알제리 뭐 이런 쪽을 포함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가 어디다? 바로 건조 문화권 또는 이슬람 문화권, 문화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자, 여기는 북부 아프리카, 지금 지도에서 보면 그렇죠? 북부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가 중심이 됩니다. 물론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들도 있지만 아무튼 여긴 대부분 특이한 게 건조기후 지역이 많다는 겁니다. 기후에 따라서 종교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유럽에서는 주로 온대기후에서 기독교 중심의 문명이 발달했다면, 여기는 물론 아랍어, 언어도 좀 다르지만 종교가 크게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슬람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 의복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는 히잡이라는 것을 착용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음식 문화에서는 돼지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는 교회라고 부르지만 그 이슬람교의 사원은 모스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동그란 돔 형태의 지붕과 주변에 뾰족한 탑들이 있는데요. 뾰족할 첨자를 써서 이 탑들을 첨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사원은 모스크와 첨탑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화권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기후 지역에서 배웠습니다. 낙타 타고 다니거나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지역은 사막이 이제 많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오아시스 농업이 주로 이루어지던, 그런 먹고 살기 힘들던 그런 곳이었는데, 최근에는 여기 지역에서도 오아시스에서, 먼 곳에 있는 큰 오아시스에서 인공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와서 먼 지역에서 농사를 크게 짓는 관계 수로를 이용한 관계 농업이 발달했고요. 또한 이런 관계 농업이 가능했던 게 여기 돈이 많기 때문인데, 우리 그 만수르가 이 건조 기후 지역의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의 뭐 왕세자인가 뭐 왕자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경제가 매우 발전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농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경제 발전과 동시에 국제적인 분쟁을 낳기도 했죠. 자, 이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다 아는 석유 개발 덕분입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석유를 중심으로 이런 관계 농업도 하고 많이 발전하고 있다. 경제 발전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건조 이슬람 문화권이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문화권인데요. 아프리카 문화권은 이쪽 사하라 사막이 이쪽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건조 문화권과 사하라 사막을 경계로 사하라 사막의 이남에 있는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경계를 나눠볼게요. 아프리카 문화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문화권 방금 말한 것처럼 사하라 사막의 이남에 있는 중남부 아프리카 일대를 포함하는 지역이고요. 대부분 열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문화권을 나눌 때 주로 방향에 따라서도 나누지만 기후대에 따라서도 참 나눠진다는 게 신기하죠. 이렇게 북극 문화권, 유럽 문화권, 이렇게 건조 문화권, 그 다음에 아프리카 문화권. 자, 여기는 부족 단위의 그런 공동체 생활이 아직까지 많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의 종교는 주로 부족에서 믿는 토속, 전통 종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여기에 유럽 식민지의 영향으로 크리스트교, 자, 크리스트교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개신교, 가톨릭교, 그리스 정교, 유럽의 요 세 가지 종교를 포함하는 더 큰 범위에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크리스트교라는 말을 쓰는데, 예전에 아프리카 중남부의 대부분이 유럽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요 영향으로 인해서 크리스트교가 많이 전파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의 농업은요, 이제 원시 농업, 뭐 채집과 뭐 이런 거 하는 거, 수렵하는 거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불을 지르고 그 불탄 재를 이용해서 야미나 카사바, 고구마 비슷한 걸 심고 또 그 땅의 지력이 닿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숲에 불을 지르고 또 거기서 또 이런 거 심고 이동하면서 불을 질러서 밭을 가꾼다 해서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플랜테이션이라고 하죠. 플랜테이션은 선진국의 돈, 자본, 기술, 그리고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카카오, 우리가 먹는 초콜릿, 이런 거, 바나나, 이런 거를 재배하는 게 바로 플랜테이션입니다. 아파트에 우리가 가나 초콜릿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가나가 바로 아프리카 이쪽에 있는 그 국가죠. 그 지역에서는 플랜테이션 농업을 통해서 그 카카오 생산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초콜릿 브랜드로까지 이렇게 유명해지게 됐는데, 그런 방식이 플랜테이션 농업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유럽 식민지배의 영향으로요, 부족의 원래 엄청 예전부터 이루어지던 경계와 그 유럽 식민지 때 마구잡이로 직선 형태로 그어진 요즘에 이제 실제 국경선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그 영토를 둘러싼 분쟁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부족 간의 경계가 국경선이랑 일치하지 않으니까 한 국가 내에 여러 부족이 있기도 하고 한 개의 부족이 두 개의 국가로 쪼개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잦은 분쟁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도망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아이들은 굶어 죽고. 그래서 기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문화권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뒷장으로 넘겨서 5번째 여기 볼 건데요. 여기는 바로 우리가 있는 어디? 아시아 문화권입니다. 아시아 문화권은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본 동쪽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자, 여기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섬을 반으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호주를 이렇게 내려가서 요쪽, 요 전체, 여기가 다 이제 아시아 문화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동부아시아,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요것도 세부적으로 구분을 이제 뒤에 가서 해볼 건데, 동부아시아는요,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몽골까지 포함한 한중일 3국이 중심이 되는 곳을 동부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아, 물론 여기에 타이완까지 포함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중국과 요 동남아시아 선을 지나서 이렇게 타이완 여기 섬까지 포함해서 필리핀을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경계가 이쪽에 동부아시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부아시아는 인도,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 지역에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동남아시아는 미얀마부터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기를 포함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문화권, 동부아시아,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요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세 지역의 공통점은요, 그 바람인데요. 무슨 갑자기 바람이 나오냐 싶으시겠지만 요 세 지역에 계절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계절풍이라는 바람 때문에 생기는 기후, 계절풍 기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여름에는 엄청 덥고 습하죠. 그거는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런 거예요. 겨울에는 차갑고 건조하죠. 그건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절마다 바람이 바뀌는 걸 계절풍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계절풍 기후 하에서는 여름에 엄청 뜨겁고 습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벼농사가 발달합니다. 물론 좀 이따가 동남아시아에서 벼농사가 제일 잘 발달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지만 이 세 지역에서 전부 다 쌀농사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쌀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도 그래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중일 삼국과 몽골, 타이완을 포함하는 동부아시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4가지 정도의 공통점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먼저 유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한자, 그리고 음식 문화로 젓가락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자, 요 4가지 정도를 공유하는 동부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 텐데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태평양과 인도양을 이렇게 딱 잇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해보자면 여기 인도양이 전체긴 하지만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요 지역이 예전부터 동서양의 무역에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인도양 태평양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다양한 이런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얼만큼 다양한 문화가 발달했냐면 말레이시아가 이제 동남아시아 문화권의 대표적인 국가인데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는 둘 다 포함됩니다. 종교가 되게 다양합니다. 불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도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교도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트교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아픈 역사도 있는데요. 크리스트교. 이런 아픈 역사를 차치하고라도 여기가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쟁도 많고 식민지도 많고 아무튼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종교, 언어, 이런 문화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세계적으로 여기가 벼농사가 아주 많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날씨가 적도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쌀이 아주 잘 익어서 1년에 3번이나 벼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1년 내내 우리나라 한여름 같은 아주 덥고 습한 여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여기서도 플랜테이션 농업이 행해집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바나나, 오렌지 이런 게 다 필리핀에서 많이 수입이 되죠. 그런 데서 이제 선진국의 기술 자본과 필리핀의 이제 원주민 노동력,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런 작물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이라는 건 그렇게 두 가지가 합쳐진 농업을 말하는 거고요. 어떤 작물을 기르느냐는 그거랑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 지역에 따라 달라요. 아무튼 플랜테이션으로 바나나를 많이 재배할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플랜테이션으로 카카오를 많이 재배할 수도 있고 또는 커피를 많이 재배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고 다음은 남부아시아인데요. 남부아시아는 인도를 중심으로 한 스리랑카, 파키스탄 뭐 이런 지역을 말하면 됩니다. 여기는 인도가 가장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힌두교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 특징이 있죠. 소는 힌두교에서 되게 신성시된 동물이니까요. 하지만 종교적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특히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그리고 불교 자체가 이곳에서 탄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인도의 어떤 왕국의 왕자였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왕자에서 이제 탈출해서 부처님이 된 건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힌두교가 중심이지만 다른 게 없는 건 아니다. 이 지역은 매우 복잡합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역사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인도의 공용어가 22개일 정도로 언어, 종교, 민족이 엄청나게 복잡한 지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러면 오세아니아 문화권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호주와 그 다음에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인데요. 자, 잠시만요.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기 호주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여러 섬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 오세아니아 문화권 특징 한번 볼게요. 여기는 호주 중심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교과서에는 여기는 영국의 식민지로 이제 현대의 역사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영어와 개신교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요. 원주민 문화는 그래서 많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인구가 매우 적습니다. 호주 땅덩어리 엄청 크죠? 근데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인구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청정한 깨끗한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관광산업도 매우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농업으로 아주 잘 먹고 사는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상업적 농업이라고 하죠. 판매를 위한 농업. 자, 대표적인 게 이제 밀 이런 게 많이 생산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양 그리고 소, 호주산 소고기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목축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마지막 아메리카 문화권 보겠습니다. 아메리카 문화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미국과 캐나다인 앵글로 아메리카, 그 다음에 멕시코 포함해서 멕시코 이남의 라틴 아메리카. 자, 여기는 이제 지도를 같이 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7번이 바로 아메리카 문화권인데요. 아메리카 문화권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 멕시코가 이렇게 미국이랑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미국을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요쪽이 뭐냐? 요쪽이 바로 앵글로 아메리카. 밑에가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는요, 영국의 인종을 우리가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해요. 여기 북서부에 있는 영국 사람들이 많이 여기로 이주를 해서 이 문화권이 만들어진 거고요. 라틴 아메리카는 아까 우리가 유럽 문화권의 남부 유럽이 라틴족이 많다고 했죠. 여기 있는 라틴 문화권의 그 남부 유럽에 속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쪽 지역을 다 식민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라틴 문화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앵글로 아메리카는요, 방금 말했다시피 영국, 프랑스 같은 북서 유럽의 식민 지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영어 그리고 개신교를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당선되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자, 그리고 이 지역은 누가 뭐라 해도 세계 경제의 제1등 중심입니다. 아무리 요즘에 중국이 세졌다고 해도 미국이 아직까지는 세계 1위죠. 캐나다는 물론 선진국이긴 하지만 미국이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산업적으로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농산물을 아주 많이 수출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적으로도 아주 밀, 옥수수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엄청 많다. 자, 멕시코 이남의 라틴 아메리카는요, 남부 유럽의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우리가 에스파냐라고 부르죠. 에스파냐, 그리고 포르투갈, 이 두 지역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남부 유럽의 특징인 가톨릭교를 많이 믿는 것을 똑같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문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또 독특하게 그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백인들에 의해서 많이 강제적으로 이주가 됐잖아요. 그 이주된 곳이 바로 이 라틴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그 원주민과 백인 그리고 흑인 요 세 개의 인종에서 탄생한 혼혈 인종이 다양하게 많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혼혈 인종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문화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권이라는 거는 이제 문화를 나누어 놓은 건데 같은 문화가 나타나는 지역을 말하는 거죠. 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내용이 많아서 뭐 외우기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위치를 보시고요. 그 위치에 어떤 기후가 나타나는지, 기후와 관련된 인간생활, 그리고 종교, 언어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